상철 씨가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으셨어요. 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뛰어가서 상철 씨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본능적으로요. 가지 마세요, 상철 씨.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사장님. 아니에요,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상철 씨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상철 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동안 얼마나 의지했는데요. 여자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떠나가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이 대화가 불과 몇 달 전 이곳 여인숙 복도 맨 끝에 있는 상철 씨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9세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놀리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놀라운 황혼 인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김숙희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0년 넘게 낡은 여인숙을 꾸려가고 있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지만 제게는 애착이 가는 공간이에요.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서툴렀고 밤마다 눈물만 흘렸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죠.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게 편해진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여인숙을 혼자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입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복도를 청소하고 손님들이 체크아웃하면 방 정리를 하고 오후엔 빨래를 돌리고 저녁엔 보일러를 점검하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하루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건 뭔가 고장 났을 때랍니다. 전기 문제든 수도 문제든 보일러 문제든 제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업체를 부르면 출장비만 몇만 원씩 나가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럴 때마다 정말 막막했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문제가 생기면 더 무서웠어요.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정말 두려웠거든요. 가끔 손님들이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하시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59세라는 나이도 부담이었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허리도 자주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해서 한참을 움직여야 풀릴 정도였어요.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이 여인숙이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역시 외로움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그건 업무일 뿐이잖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어요. 저녁이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곤 했는데 그 시간이 참 길고 쓸쓸했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평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누가 봐도 변화 없이 흘러갈 것 같았던 제 인생에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어요. 저녁 6시쯤 됐을 때였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하늘이 낯빛으로 변하면서 금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걱정돼서 서둘러 걷고 있었는데
첫 빗방울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빨래 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비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는데도 그분은 급하지 않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가까이 오면서 모습이 선명해졌는데 낡은 군용 배낭을 맨 중년 남자분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 되어 보였고 체격이 꽤 건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아마 먼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여인숙 간판을 올려다보시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쪽으로 오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참 맑고 온화했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방 드릴까요? 그러자 그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투숙 신청서를 드리면서 이름을 여쭤봤더니 상철이라고만 쓰시더라고요. 성은 따로 안 쓰시고요. 나이는 61세. 연락처도 적지 않으셨어요. 조금 특이하다 싶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여인숙 손님 중에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방값을 받고 열쇠를 드렸는데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뒤돌아서서 창문 너머로 그분을 힐끗 봤는데 배낭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라고요. 어딘가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그 손님 생각이 났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말수는 적지만 예의가 바른 분 같았고 쓸쓸해 보이면서도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혹시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상철 씨 방 앞을 지나가는데 이미 나오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 같았어요. 인사를 드렸더니 덕분에 잘 잤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답례하셨습니다. 하룻밤만 묵겠다고 하셨으니 곧 떠나시겠어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점심때가 지나도 체크아웃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녁 무렵 상철 씨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일이 안 끝나서 그러는데 이틀만 더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괜찮다고 했어요. 손님이 며칠 더 머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라 부담도 없었고요. 상철 씨가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민폐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무슨 민폐예요. 여인숙이 원래 그런 곳인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상철 씨는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복도에 나갔더니 상철 씨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네요. 며칠 전부터 그런 것 같던데요. 아, 맞아요. 저 혼자서는 높아서 못 갈고 있었거든요. 상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이런 거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손님이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말씀드렸지만 상철 씨는 이미 의자를 가져오고 계셨어요. 정말 능숙하게 형광등을 확인하시더니 새 전구로 갈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분 전구를 드렸더니 금세 교체해 주셨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샤워 헤드였어요. 2층 객실 샤워기에서 물이 사방으로 튀는 문제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수리기사를 부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상철 씨가 보시더니 샤워 헤드만 갈면 된다고 하셨어요. 함께 철물점에 가서 새 제품을 사왔고 상철 씨가 직접 교체해 주셨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며칠 후에는 주방 수도꼭지가 문제였습니다.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는데 상철 씨가 공구함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니 패킹을 교체해 주셨어요. 뚝딱뚝딱 손을 놀리시는데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이제 안 셉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철 씨가 참 든든해 보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1층 화장실이었습니다. 배관이 막혀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철 씨가 한번 보겠다고 하셨어요. 배관 청소 도구를 가지고 한참을 작업하시더니 결국 막힌 부분을 뚫어주셨습니다. 정말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 이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상철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며칠 지나니 여인숙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깜빡거리던 전등들은 다 새 걸로 바뀌었고 샤워기는 제대로 작동했고 수도는 새지 않았고 화장실 배수도 원활해졌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상철 씨가 차근차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상철 씨가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마치 원래 여기 사시던 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셨거든요. 저도 그런 상철 씨를 보면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그냥 고마워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취객 한 명이 여인숙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겁이 났어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상철 씨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취객과 제 사이에 조용히 서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님,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객이 고함을 질렀지만 상철 씨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단호하지만 공손하게 계속 설득하셨고 결국 취객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철 씨가 안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상철 씨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철 씨가 단순히 여인숙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상철 씨는 완전히 여인숙의 일부가 되어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여기저기를 점검하시고 산에서 돌아오시면 제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상철 씨가 계시니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든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상철 씨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철 씨는 매일 저녁 6시쯤이면 여인숙 안마루에 앉아서 라디오를 켜놓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조용히 뉴스나 음악을 들으시는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저는 용기를 내서 상철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상철 씨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밖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매일 밖에서 끼니를 때우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게다가 상철 씨가 여인숙 일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식사 한 끼 정도는 챙겨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상철 씨, 저도 혼자 밥 먹는 거 외롭거든요. 같이 드실래요? 제가 저녁 준비하는 김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상철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건 너무 패가 되는데요. 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요. 혼자 먹으면 맛도 없고 쓸쓸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철 씨가 잠깐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감사히 같이 먹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는 식탁에 두 사람분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많은 반찬을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된장국에 김치, 나물 몇 가지. 정말 소박한 밥상이었죠. 하지만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니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라디오를 들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저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후에 일을 하다가도 이제 곧 저녁 시간이네 하는 생각이 들면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상철 씨와 함께 식사하고 마루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저희가 그렇게 함께 앉아 있으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여인숙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전선이 끊어진 모양이었어요. 상철 씨가 라이터로 촛불을 켜주셨고 저희는 촛불 가까이에 몸을 모아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거실은 정말 아늑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상철 씨와 함께 있으니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고요한 시간이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갑자기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시더니 제 손을 살며시 감싸 주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상철 씨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상철 씨가 제 손을 맞잡고 계시면서 촛불을 응시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상철 씨도 저처럼 깊은 외로움을 안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상철 씨의 눈빛이 정말 따사로웠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호의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상철 씨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철 씨에 대한 제 감정이 이제는 확실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특별한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심정을 충분히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도 상철 씨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계셨고 저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그 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둠 속에서 나누는 소중한 교감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가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여인숙 현관에 웬 낯선 남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사장님 계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장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사장님, 혼자 여인숙 운영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이 동네 부동산을 오래 했는데 사장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이 강민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인숙에 나타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어요. 여인숙 운영은 잘 되시나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동산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캐묻더라고요.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자녀분은 안 계세요? 혼자 사시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어느 날은 저녁 무렵에 나타나서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보더니 근처 식당에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어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계속 권하는 바람에 난처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단순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수가 여인숙에 와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사장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가면서 사장님을 지켜봤는데 혼자 사시는 것도 안쓰럽고 이렇게 좋은 분이 외롭게 지내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거든요. 감사하지만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젊고 잘생긴 남자가 좋아한다고 말하면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상철 씨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장님 곁에서 여인숙도 도와드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근처에 쓰레기 하치장 생기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여기서 오래 장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하고 강민수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강민수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꽃을 들고 오기도 하고 비싼 과일을 사오기도 했어요. 저는 매번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강압적으로 두고 가곤 했습니다.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민수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장님, 이 여인숙 좀 오래됐죠? 시설도 낡았고, 솔직히 혼자 운영하시기엔 무리예요. 저랑 결혼하고 이 여인숙을 제 명의로 변경하고 같이 운영하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이 뭔지. 저를 꼬드겨서 여인숙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강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장님,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혼자 이 여인숙 운영하시려면 힘도 들고 저녁이면 외로울 텐데 제가 그 외로움 달래드릴게요. 거절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나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그러자 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여자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생각 좀 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강민수가 나간 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상철 씨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강민수가 한 달 넘게 접근해 왔던 것, 여인숙을 넘기라고 협박한 것,
조만간 이 근처에 쓰레기 하치장이 생긴다고 강민수가 말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상철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상철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오신 상철 씨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 인간,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기꾼이네요. 혼자 사는 여성들 타깃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수법으로 여러 건 고소당한 전력이 있대요. 뭐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했어요.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이 몇 건 있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을 안 받고 있대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그리고 이 근처에 쓰레기 하치장이 생긴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래요. 사장님에게서 이곳을 빼앗아서 자신이 보상받으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상철 씨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랑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때 상철 씨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상철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동네에서 뭘 했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경찰서에도 다녀왔고요. 갑자기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뭔데 나서서 내 뒷조사를 한 거야? 당신 경찰이야? 이 여자 남편이라도 돼? 그러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좁아요. 혼자 사신다면서 남자 들여놓고 사시는 거 동네방네 소문나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장사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상철 씨가 움직였습니다. 정말 빠르게 강민수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철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경찰 부를까요? 사기, 협박죄로 신고하면 되니까요. 이번엔 증거도 확실히 있고요. 상철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이 한 협박 다 녹음됐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민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해둬요. 내가 당신 둘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여인숙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세가 없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철 씨가 제 팔을 붙잡아 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철 씨 덕분에 정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 상철 씨가 안 계셨다면 저는 강민수의 계략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협박에 못 이겨 굴복했을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 씨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어요. 마루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으셨지만 어딘가 멍하니 다른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동산업자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철 씨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지내셨어요. 평소처럼 여인숙 일을 도와주시긴 했지만 예전의 편안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마루에 앉아 계시지만 라디오를 듣는 건지 다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상철 씨가 처음 여인숙에 오셨을 때
메고 계셨던 낡은 군용 배낭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가시는구나. 어디 가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 씨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장님, 저는 원래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사장님한테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상철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계속 여인숙을 운영하셔야 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있으면 사장님한테 방해만 될 겁니다. 상철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습니다. 배낭을 어깨에 메시는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하는 건가? 거의 10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쌓아온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비 오던 날 낡은 배낭을 메고 오셨던 모습, 여인숙 곳곳을 고쳐주시던 모습, 취객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던 모습, 촛불 아래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따뜻한 순간들.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철 씨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는 복잡했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으셨어요. 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뛰어가서 상철 씨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본능적으로요. 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사장님, 아니에요.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상철 씨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상철 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동안 얼마나 의지했는데요. 여자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떠나가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상철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도 흔들림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네 소문 같은 거 이제 상관없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상철 씨 당신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상철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팔을 꽉 잡은 채 기다렸어요. 제발 남아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상철 씨가 천천히 배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신이 계셔야만 해요. 상철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철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 씨는 더 이상 떠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인숙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이곳이 자신의 보금자리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어요. 상철 씨에 대한 제 마음을 동네 사람들이 알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상철 씨였으니까요. 상철 씨가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상철 씨가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셨습니다.
더 이상 촛불이 꺼진 어둠 속도 아니었어요. 환한 불빛 아래에서도 상철 씨는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며칠 후 상철 씨가 여인숙 뒤편 텃밭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위해, 이 여인숙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상철 씨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6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인숙의 손님이 없는 조용한 밤이었어요. 상철 씨와 저는 2층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상철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수키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매일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상철 씨가 있어서요. 그날 밤 상철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식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족 이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철 씨가 먼저 일어나서 차를 끓여주시고 저는 상철 씨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여드리고 낮에는 함께 여인숙을 관리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철 씨가 시장에서 예쁜 꽃을 사오셨어요. 여인숙 현관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꽃병에 꽂아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저희를 부부처럼 대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두 분 사이 정말 좋아 보여요 하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7월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보일러실이 너무 더워서 상철 씨가 선풍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수건으로 상철 씨의 땀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상철 씨가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좋아서 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상철 씨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숙 씨, 제가 여기 온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 시간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상철 씨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여러 도시를 떠돌며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가족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집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여인숙을 시작했지만 혼자 남겨진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철 씨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상철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59세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동산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여인숙이 있는 이 지역이 정식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거짓말로 속이려 했던 그 재개발이 현실이 된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인숙 부지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높게 책정되었거든요. 상철 씨와 함께 서류를 보면서 믿기지 않았어요.
만약 부동산업자에게 속아서 팔았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죠. 상철 씨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 행운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는 오랜 고민 끝에 여인숙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이라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 깨끗하고 근사한 모텔을 짓기로 했어요. 8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철 씨가 직접 설계에도 참여하셨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곳곳에 세심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객실, 깨끗한 욕실, 넓은 주차장. 예전 허름한 여인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텔이 완성되었어요. 모텔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상철 씨와 저는 새로 지은 모텔 앞에 나란히 섰어요. 간판에는 행복한 모텔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였죠. 이제 저희는 함께 모텔을 운영합니다. 상철 씨가 시설 관리와 손님 응대를 맡고 저는 객실 관리와 식사 준비를 담당해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저는 가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비 오던 그날 저녁 낡은 배낭을 메고 여인숙에 들어오셨던 상철 씨의 모습이 생생해요. 하룻밤만 머문다던 그분이 이렇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구를 갈아주시고 샤워 헤드를 교체해 주시고 수도꼭지를 고쳐주시던 모습들. 취객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부동산업자를 물리쳐 주시던 그 든든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상철 씨를 새겨 넣었어요. 촛불 아래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순간 저는 이미 상철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시려고 배낭을 메셨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제 본능이 움직였던 거예요. 놓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사랑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59세에도 60세에도 언제든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보세요. 인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상철 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상철 씨와 함께 새로 지은 모텔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이 들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황혼에도 이런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상철 씨 같은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9세 김숙희의 늦은 봄날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